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나만의 강남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 나만의 강남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나만의 강남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원을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100m 달리기를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한 50m 뒤에서 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산의 규모 자체가 어떤 사람은 90m 앞에서 10m만 달려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정상적인 출발점에서 달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등, 2등, 3등, 4등은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강남이 1등이고 뭐 서초, 뭐 송파, 뭐 과천, 용산 이런 데가 이제 상급지잖아요. 네. 거기를 똑같이 가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진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출발점이 동일하고 목표점이 동일한 것보다는 원을 딱 그려가지고 원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점이 100m가 아니라 이쪽에서 요만큼 가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내 재정에 맞게 목적지를 정해가지고 똑같은 100m로 가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자기 재정과 형편의 포지션에 맞는 데를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100% 다 강남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재정에서 최대치를 갈 수 있는 강남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의 포지셔닝을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무주택자인데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무주택인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주택자 등기 1년 차가 있을 수 있고 등기 10년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보유 자금 능력이라든지 대출 능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또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고 소득이 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포지션을 다르게 했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고 은퇴자가 있고 월급자가 있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기가 자기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정보가 있다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억 있는 사람이 강남을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명이 투자금이 1억이 있는데 자기는 광진구에 가겠대요. 광진구에 실거주를 하겠대요. 전세 말고 매매로.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도 좀 알려달래요. 못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그 1억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데를 알려드렸거든요. 결국은 광진구에 빌라에 전세, 반전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살더라고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그 광진구가 아니라도 자기 재정에서 움직이는 자산을 가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꾸로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는데 1억짜리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자기의 강남을 못 찾은 거거든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뭐 10억짜리 1억. 뭐 사실은 쫄아서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제 오산 세교 쪽에서 토지 보상을 받았어요. 한 30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무주택자예요. 왜냐면은 그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는. 농사 짓던 분이세요? 아니요. 지금 공무원인데 은퇴한 공무원 제 친구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동의를 저번에 구했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시장이 무섭잖아요. 제가 상담까지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줬거든요. 근데 무섭대요. 못하겠대요. 그냥 저금을 하고 놔두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치에 따라서도 10억이 있으면 10억 이상의 플러스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30억이 있어도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투자 성향 때문에 이걸 뭐 1억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를 해석하고 용기를 가져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자기의 포지셔닝을 확인을 하는 게 나만의 강남을 찾는 거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생애 주기가 한 90살인데 아까 재건축을 한다. 그거는 내 강남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억이 있는데 노원을 갔다. 근데 3억이 내 최고치야. 근데 노원을 가서 재건축을 갔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디딤판으로 생각해서 그 강남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보편적인 이상인 강남에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강남들을 쌓아서 진짜 강남에 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본다로 이제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표 되게 잘 정리돼 있어가지고 이걸 딱 보니까 딱 생각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강남이 좋아요, 사요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망한다는 거네요. 큰일 난다는 거네요. 저는 강남이 좋지만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간다고 하면
강남의 희소성이 없어지거든요. 불행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강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격하면서 내 형편에 맞는 해석들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많은 정보를 다 가진다고 내가 투자를 잘할까요?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대학교에서 거기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었지만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똑같은 과를 나왔지만은 삼성에 간 사람이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강남을 진짜 나만의 적절한 강남들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은 없지만은 저는 요런 자기 해석을 잘하는 게 네. 입지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입지도 입지지만은 내 해석을 해서 그 해석에서 가성비 좋은 데로 간다. 이 개념으로 이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은퇴한 사람들 부동산 사지 말라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저는 부동산에 중요한 게 관리 능력인데, 은퇴를 했는데 부동산이 한 개 더 있는데 뭐 부동산에 현금 흐름이 한 얼마 없어. 그런데 부동산 사려고 해서 사지 말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래 해운대에 살고 계신데 네. 집을 한 개를 더 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현금 흐름을 더 많이 만들어라. 왜냐면은 내가 압구정 현대에 사는데 현금 흐름 5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압구정 팔아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모님도 현금 흐름이 이제 그래도 공직 생활을 하셔가지고 이제 현금, 연금이 나오는데 빚내서 집 사버리면은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내가 지금 품위 유지를 하는 비용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차라리 그거보다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지금 남은 여생을 조금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걸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무조건 부동산을 증식한 데를 쓰는 게 아니라, 증식도 중요하지만 생애 주기에 맞게 활용의 영역도 생각하면서 가는 것도 좀 전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와 네. 70대, 80대, 90대는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공투에서는 그 생애 주기상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0대가 있고 그렇죠. 어떤 30대가 있고 40대가 있잖아요. 공투를 똑같이 작은 돈을 모아서 했어요. 묶어버렸어. 묶어서. 근데 매도를 하는데 매도의 시기와 의도와 목적들이 다 달라. 다 다르죠. 그러면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싸워요. 네, 그래서 저는 공투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경험상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같은 연령대끼리 모여도 싸우거든요. 그렇죠. 이게 생애 주기가 그렇죠. 엇비슷해도. 그렇죠.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은 편이 갈려요. 특히라고 하면 또 이것도 또 안 되니까, 예. 편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하물며 부부 관계에서도 제가 여기 보시면은 부부 합의에 밑줄 쳐놨죠. 형광펜으로. 제가 이 경험담입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부의 합의예요. 부부 합의. 왜냐하면 이게 의사결정을 해야지 행동을 옮기거든요. 아내는 나는 이 집 사면 안 돼. 남편은 이 집 사야 돼.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로 고민을 해서 이거는 이 집은 우리가 지금 팔면 안 되겠다. 근데 와이프는 투자를 해놓은 집인데 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 환경이 좋다고. 그런데 저랑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세금이 먼저 아닌가 그럼? 그렇죠. 저는 세금이 먼저예요. 아닌가? 근데 와이프는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있으시겠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남편분은 무주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에요. 집값이 떨어질 거다. 완전히 폭락할 거기 폭락 때문에. 베이스. 예. 그런데 아내는 상승 베이스예요. 그러니까는 우상향한다. 집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고 행동에 빨리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인 마지막 끝판왕은 부부의 합의예요. 혼자 있으면은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 합의가 없으면은 자산의 의사결정에 큰 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진짜 어렵네요. 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구독자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부부를 꼭 같이 와서 상담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는 부분에 중개사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두 사람이 매도자 매수자 둘이 붙여놓으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있는 것처럼 저도 두 사람이 부부가 제일 가깝지만은 애증관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하면은 서로가 너무 잘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중간치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오면은 되게 좋아요. 실제 사례로 제 구독자분이 부부가 같이 왔는데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좀 보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입지보다 형편? 예. 형편이죠. 퍼스트, 세컨드. 부부 합의 밑줄 쫙. 밑줄자. 마지막 최종 보스예요. 왜냐면은 이게 넘어가야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어요. 경험담입니다. 이거. 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왼쪽 무주택
유주택자 여기서부터 개인 포지션 네. 여기까지는 그냥 딱 픽스가 되거든요. 되게 객관적인 네. 팩트예요. 그냥 네.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관적인 그렇죠. 이 해석을 잘해. 이 해석의 베이스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전세 대란이 올 거다라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2020년도에 뺐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1990년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가격이 폭등이 지금이 가장 많이 한 때가 아니에요. 78년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오기 전에 더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공급으로 시장을 막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 200만 호 건설.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때 정부 내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임기 내에 완성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기 신도시랑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요. 지금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치를 직접 못했으면 간접적으로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이 잘 되겠죠.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들 알아야 돼요. 지금 과천이 좋냐 아니면 수원이 좋나 이러면은 수원이 훨씬 좋지 삼성 있잖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입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입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입지 가치를 알고 거기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경험이라는 게 처음 들어온 사람은 50대 때 처음 들어오면 누구나 신입사원이죠. 20대 때는 당연히 신입사원의 역할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 금융의 시스템이라든지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만 인지를 한다면은 이런 과거의 역사, 그다음에 서적, 강의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은 공부를 하고 자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쌓는 게 중요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치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버리지 말고 누적으로 쌓아놨다가 그 경험을 되뇌이면서 이제 지금 시장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치관이 생기는 거고 개인의 특성은 이 경험치에 따라서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사람 경험치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은 투자를 한 번도 안 하고 경험이 작은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요 관리가 안 돼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학습이 필요한 거고 그 학습이 실제 경험이나 간접 경험이나 역사적 경험을 계속 제가 역사적인 부분들을 어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이제 PIR 대해서 어디까지 조선시대까지 갔어요. 조선시대 PIR.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방송에 나올 건데 역사적으로 PIR 때문에 무서워서 집 사지 마라 한 게 지금 어제 신문에 나왔길래 제가 2000년대, 2010년대,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조선시대까지 갔어요. 일제시대, 조선시대. PIR을? PIR 엮은 거를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 반복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되냐? 통화량이 팽창되는 거고, 이 팽창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비싸서 집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하고 똑같이 일어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통계적으로 봤던 이유도 1986년부터 지금까지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었는데 결국 우상이 했던 이 통계적인 부분을 봐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격의 등락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는요, 사람들이 뭐 IMF나 서브프라임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일 가까운 거는 2018년, 19년도 하락장이었어요. 그때도 전 힘들었어요. 역전세, 그때 역전세 맞았거든요. 2023년도, 2년도 되게 힘들었지만은, 역전세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그런 경험치들이나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 하락장들을 보면은 늘 하락장이 있는데 지금이 너무 대단한 하락장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는데 저는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락장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는 똑같은 심리와 지금하고 똑같은 공포로 사람들이 집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를 내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역사적인 걸로 좀 따져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해석은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과거의 시장을 바라봤느냐가 해석의 폭들을 넓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